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비계를 활용한 말하기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계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처방인데요. 이 말하기 훈련에서는 방송인들이 사용하는 텔레프롬프터를 또 비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텔레프롬프터를 말하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한 말하기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발표에서 텔레프롬프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또 베스트 스피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보고 있다는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텔레프롬프터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서 발표를 계획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텔레프롬프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텔레프롬프터는 텔레비전 뉴스 제작을 위한 카메라 장착형이 있고요. 또 정치인, 종교 지도자, 강연자들이 사용하는 연설용이 있습니다. 먼저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방송국에서 활용하시는 그 카메라 장착형 광학식 텔레프롬프터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해설과 논평을 곁들여서 텔레비전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표정이나 시선의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수유리인 빔 스플리터를 장착한 광학식 텔레프롬프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늘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지만 빔 스플리터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빔 스플리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빔 스플리터의 원리를 설명한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보실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빔 스플리터는 투명 유리에 방막을 코팅한 특수유리입니다. 빔 스플리터는 입사광, 즉 카메라로 들어가는 인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100% 모두 통과시키고 반사광이 있죠. 대본을 보여주는 모니터의 빛은 100%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투가 광이 살짝 굴절이 되니까 중심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평판형 빔 스플리터의 경우에는 투과된 빛의 경로가 살짝 어긋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저도 텔레프롬프터를 이용할 때 이러한 현상은 잘 몰랐거든요. 네, 맞죠. 방송 출연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본을 낭독하면 되는데요. 잘 훈련된 출연자는 마치 모든 대본을 외워서 시청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정된 시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은 방송인들이 텔레프롬프터만 보고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속하게 내용을 스캔한 다음에 카메라 중심을 응시하면서 표정을 짓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방송용 텔레프롬프터는 별도의 조작자가 운영을 하면서 도와주는데요. 아나운서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텔레프롬프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흐름 속도를 조정해 주게 됩니다. 텔레프롬프터 조작자도 대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아나운서가 바라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서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올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이 전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나 종교인들의 연설에서 사용하는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도 방송용 텔레프롬프터랑 같은 원리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대본을 볼 수 있는 특수유리가 카메라 앞에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카메라 장착형 텔레프롬프터와 원리가 같습니다. 그럼 전혀 차이점은 없나요? 연설용 텔레프롬프터의 경우에는 모니터를 바닥에 두고요. 받침대를 세워서 특수유리 화면을 연설자 쪽으로 약간 기울여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설자는 투명 유리 표면에 투사된 대본을 볼 수 있지만 청중들은 투명한 유리판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는 보통 2대씩 한 세트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청중과의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때문입니다.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는 연설자가 청중을 좌우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할 수 있도록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도 텔레프롬프터 사용이 보편화된 것 같더라고요. 값이 좀 저렴한 휴대용 텔레프롬프터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휴대용 텔레프롬프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모니터로 활용해서 카메라 밑에 간단히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텔레프롬프터입니다.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인터넷 개인 방송 제작 시에 유용한데요. 무엇보다도 개인 모바일 기기를 모니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활용하는 소형 텔레프롬프터까지 보급하면서 이제 텔레프롬프터는 방송국에만 있는 장비가 아니라 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장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한 말하기 환경이 이제 보편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건데요. 개인 방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테크놀로지 기반 담화 장르로서 텔레프롬프터 화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장점은 말하는 사람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청중이나 카메라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텔레프롬프터를 이용하면은 발표하다가 말할 내용을 잊거나 말실수를 해서 발표를 망칠지 모른다. 이런 사실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중들은 발표자가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청중과 발표자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화자가 말하기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둘째 장점은 화자가 철저하게 말하기를 준비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화자는 사실 텔레프롬프터에 투사된 대본을 읽으면서 청중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청중들은 이 발표하는 사람이 대본을 모두 암기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신뢰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능숙한 화자도 발표문이나 큐카드를 참조할 때 청중과 시선이 이렇게 잠시 어긋나게 되는데 이 텔레프롬프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표문을 보거나 큐카드를 넘기는 것과 뭐 이런 행동을 전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셋째 장점은 불필요한 발화나 말실수를 줄여서 응집성 있고 명확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나 행사의 경우에 발표자가 제한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기 때문에 청중들도 발표 내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또 넷째 장점은 텔레프롬프터를 통해서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본에 없던 발화를 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또 발표자 또는 진행자에게 스텝이 실시간으로 급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 청중들은 모르게 들키지 않고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 계산이 중요한데 제작진이 이제 몇 분 남았다 이거를 프롬프터로 알려주면은 이게 대처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정치인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좌관이 텔레프롬프터의 답변을 대신 입력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수를 줄여준다는 점은 좋은데 정치인들이 텔레프롬프터에 적어준 다른 사람의 답변을 그대로 낭독한다면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또 비판을 받게 되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텔레프롬프터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약도 있거든요. 제약이요? 그럼 문제점이랑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 한 대의 텔레프롬프터만을 사용하여 연설을 할 경우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이렇게 중앙에 한 대의 모니터형 텔레프롬프터가 설치된 상황이네요. 네. 방송에서는 카메라 앞에 텔레프롬프터를 장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할 때 단 한 대만 사용할 경우에 정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이게 사실 비싸잖아요. 텔레프롬프터를 한 대만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는요. 텔레프롬프터를 얼핏 보면서 내용을 숙지하고요. 텔레프롬프터가 없는 청중 쪽으로 살며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발표자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른 문제 또 있을까요?
좌우에 설치된 2대의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할 경우에 화자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좌우를 오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실까요? 발표자가 시선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청중들의 시선도 발표자의 눈동자를 따라 왔다 갔다, 탁구 경기를 하듯이 좌우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 너무 잦은 시선 이동도 안 되고 이 판에 박힌 시선 이동 패턴이 드러나서도 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좀 허무할 수 있는데요. 중앙에 프롬프터 한 대를 더 설치하면 됩니다. 모두 최소한 3대 정도 설치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세대의 텔레프롬부터 딱 네. 그냥 들어도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발표는 그래도 비용을 투자해야겠죠. 네. 근데 불가피하게 텔레포터가 2대밖에 없다면 좌측 텔레포터를 보면서 1분 이상 자연스럽게 말하고요. 다시 우측 텔레포터로 부드럽게 시선을 옮겨서 1분 이상 말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고개를 좌우로 빨리 안 움직이고 네. 천천히 돌리면서 연습하는 게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 밖에 또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네, 특수유리의 특성상 태양이나 조명빛이 그 텔레프롬프터 앞에 빔 스플리터에 반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청중들의 시선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표하는 장소의 조명을 점검해서 빔 스플리터에 빛이 반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는 시간이랑 장소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문제점이 있나요? 네,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말하기 도중에 텔레프롬프터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대의 텔레프롬프터만을 사용하다가 네. 이런 사고가 나면 발표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때문에 발표자는 기기 고장을 대비해서 발표 대본이나 큐카드를 여분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하는 인원이 실수로 엉뚱한 대본을 내보내는 사고도 있어요. 생방송일 때 이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사전 연습을 통해서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하는 사람과 또 출연자가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야, 듣고 보니까 정말 준비해야 할 게 은근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또 발표자의 실제 말하기 속도에 따라 텍스트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네. 됐다고 하던데요.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특수유리의 자연광 반사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인한 실수도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텔레프롬프터를 반언어적인 요소를 점검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말하기 교육용 비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프롬프터 덕분에 대본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무나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본을 잘 낭독하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을 구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목소리의 크기, 억양, 고저, 장단 등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합니다.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도 텔레프롬프터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텔레프롬프터 화면을 보고 그냥 읽기만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텔레프롬프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또 부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네. 읽는다면은 이 말투가 굉장히 읽는 투가 되기 네. 때문에 이것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읽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반언어적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박지민 아나운서만의 이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이 사실 텔레프롬프터가 전체 내용보다는 몇 줄의 스크립트만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좀 제일 윗줄에서 시선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시선의 딱 그 위치를 고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려면은 내용을 일단 좀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하고 다음 몇 줄에 어떠한 내용이 올라왔을까를 미리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잘 훈련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시선 처리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텔레프롬프터의 글자 크기는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안구가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대사를 보고 있는다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크게 만들면 시선이 위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대사를 보고 있는다는 것을 들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할 때에는 되도록 맨 윗줄을 보면서 낭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텔레프롬프터에 익숙해질까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일단 익숙해지면은 발표를 능숙하게 통제하면서 또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비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 방송 매체에서도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방송국 아나운서처럼 모든 대본을 텔레프롬프터에 투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큐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발표 개요만을 텔레프롬프터 화면에 올려놓고 정면을 보고 발화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큐카드의 내용을 텔레프롬프터로 투사를 하면은 텍스트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좀 예방할 수 있겠어요. 네, 조작 자체가 없으니까 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처럼 텔레프롬프터 사용법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텔레프롬프터를 비계로 활용해서 말하기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텔레프롬프터와 큐카드는 말하기 불안이 심한 화자를 달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하는 비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비계의 종류에 따른 말하기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비계를 활용한 말하기 훈련은 5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와, 이게 눌변, 능변, 달변, 웅변 등 모두 4단계로 말하기 수준을 설정을 하셨네요. 근데 웅변이라는 말보다는 웅변가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데 웅변이 말 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네요. 네, 맞습니다. 웅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웅변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청중의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웅변 수준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제 공적인 말하기는 준비된 말하기가 대부분인데요. 굳이 웅변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는 건 너무 목표가 높지 않을까요? 네, 목표는 높을수록 좋기는 하는데요. 말하기 훈련의 목표는 대본을 모두 암기한 다음에 청중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달변 수준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 눌변 수준에서는 비계에 해당하는 모니터형 텔레프롬프터랑 이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는데 그럼 1단계랑 2단계의 차이는 뭐죠? 네, 훈련 1단계는 모니터형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원고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훈련 2단계는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서 청중과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는 투명 유리판이기 때문에 청중의 모습과 발표 대본이 동시에 투사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거네요? 네, 신경 써야 할 단계 더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높죠. 이렇게 대본 암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표현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3단계에서는 비계로 또 큐카드를 이용을 해요. 네. 암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대본을 숙지했다면 이제 프롬프터를 쓰지 않고 큐카드를 참조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능변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큐카드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 큐카드는 사회자, 연설자, 발표자, 배우 또는 음악가들이 청중 앞에서 말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카드인데요. 방송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요점, 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적은 메모입니다. 이 큐카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세부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입니다. 큐카드에 적은 원고를 보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눌변이었다가 점차 능변으로 변하는 네.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네. 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이제 연습을 한 후 이제 텔레프롬프터를 쓰지 않고 큐카드를 쓰면 이게 처음에는 보고 낭독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큐카드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 점차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되고 개요 수준으로 정리된 것만 가지고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그럼 이 큐카드도 없이 모두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이 마지막 4단계인 달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계를 모두 제거한 거죠. 큐카드마저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말하기를 하게 되면 달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달변 수준이 되려면 비계에 의존하지 않고 말할 내용을 모두 암기할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하겠죠. 네. 비계의 도움을 받았던 미숙한 화자가 비계를 제거하고 능숙한 화자로 발전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비개인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한 말하기 훈련 방법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사실 늘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텔레프롬프터의 원리랑 또 활용 방법을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웠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서 말하기를 연습하면은요, 편안한 상태에서 단어를 강조하고 어조, 발화 속도 조절, 그다음 끊어 읽기, 휴지, 잠시 멈추는 거죠. 그다음 신체 언어 사용,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